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그날 밤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 11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30년 된 낡은 집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한밤중의 벨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밤중에. 집안에서 68세 강미숙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미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거기 서 있는 건 바로 5년 전 집을 나간 딸 강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기억하는 그 활기찬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꼭 안겨 있었죠. 아이는 엄마 품에서 겁먹은 듯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니? 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이 눈앞에 있는데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때 수진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준호 35세. 5년 전 딸을 빼앗아간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은커녕 어딘가 냉랭하고 불쾌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미숙 씨는 일단 문을 열어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 이 밤중에? 왜 수진의 얼굴이 저렇게 상해 있을까?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지? 집 안으로 들어온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은 채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5년간의 모든 고통과 후회,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수진이 입을 열려던 순간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강영수 씨가 깨어났습니다. 71세의 그는 무슨 소란인가 싶어 거실로 나오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딸을 보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우리 수진이가 맞니? 5년 전 마지막 만남에서 서로 상처만 남긴 채 헤어진 아버지와 딸. 영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그 조용했던 집안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체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5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정말 수진의 딸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5년간의 엇갈린 운명과 그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를.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수선하던 그때였습니다. 강수진은 27세,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인 미숙 씨와 영수 씨는 수진을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정말 착해.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시집만 잘 가면 되겠어. 미숙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수지는 부모 말을 잘 듣는 효녀였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여름 수지는 박준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준호는 30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처음에는 다정다감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은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미숙 씨는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괜찮은 사람을 만났나 보네. 하지만 준호를 처음 본 미숙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준호의 옷차림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준호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어색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준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정규직인가요? 아, 아니요. 일용직이에요. 미숙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은 어디 사세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더 들을수록 미숙 씨의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미숙 씨는 수진을 불러앉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몇 마디만 할게. 엄마, 뭐 하려고 그래? 그 남자, 글쎄 좀 그런 것 같지 않니? 뭐가 그래? 수진의 목소리에 벌써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생각해봐. 나이도 너보다 많고 직업도 불안정하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판단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미숙 씨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온 그녀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준호는 딸의 상대로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수진에게 그런 현실로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마음이야 엄마가 모르겠니?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정적이라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영수 씨도 아내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로서는 일용직으로 불안정하게 사는 남자가 딸의 신랑감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빠까지 왜 그래? 돈이 전부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너희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려면. 하지만 수지는 부모의 말을 현실을 모르는 기성세대의 고리타분한 생각으로만 여겼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술을 마시고
수진네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준호는 비틀거리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놀란 영수 씨가 문을 열자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저는 진짜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준호는 갑자기 영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결혼 좀 허락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본 미숙 씨는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술 마시고 온 거예요? 어머님, 저는, 준호는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숙 씨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당장 저 사람 보내. 엄마, 잠깐만. 당장 보내라고 했어. 그날 밤 집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준호는 결국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갔고 미숙 씨는 딸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 왜 안 돼? 보면 몰라. 저런 사람이 어디 신랑감이야? 술 마시고 찾아와서 젖골이니?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야? 실수? 처음 만나는 상대방 부모님 앞에서 저 모양이면 평소에는 어떨지 뻔하잖아. 미숙 씨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편견으로만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데. 착하고 다정하면 뭐해? 술 마시고 이 시간에 찾아와서. 그날 밤 모녀 간의 대화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그 사건 후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수지는 부모와 말도 잘하지 않았고 미숙 씨와 영수 씨는 딸이 준호와 헤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그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오빠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너무 편견이 심한 거야. 수지는 준호를 위로하며 더욱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21년 1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께 최후의 선택을 통보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라고? 미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하고? 응. 다음 달에 혼인신고 하기로 했어. 너 미쳤니?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알기나 해? 영수 씨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좀 더 생각해보자. 아빠, 나는 충분히 생각했어. 그리고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면 뭐든지 다 돼? 부모가 뭔 줄 알아? 미숙 씨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 사랑이면 다야? 현실은 생각 안 해? 현실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다고? 넌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미숙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낭만적인 사랑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살아본 세월이 그냥 장식이겠니?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들도 생각해야 해.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 돈, 돈, 돈. 그것만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얻고 생활비 마련하고 그런 거 다 생각해 봤어? 생각해 봤어. 그리고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하면 돼. 열심히 일한다고? 그 사람이 일용직인데 매일 일이 있을 것 같아? 비가 와도 일 못하고 추워도 일 못하고 미숙 씨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엄마,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결정했어. 그때 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안 되겠다. 아빠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게. 아빠가 왜 그 사람을 만나?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질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지. 며칠 후 영수 씨는 준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커피숍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데. 네,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나? 준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수진이를 잘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일용직이지만 성실히 일하고 있고 곧 정규직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확실한가? 아, 그건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집은 지금은 원룸이지만 결혼하면 더 큰 곳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돈은 저축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열심히.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의 대답들이 모두 막연하고 불확실했습니다. 준호 씨,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지? 네. 수진이가 어떻게 자란 아인지 알아? 영수 씨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게 없이 자랐어. 물론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지. 대학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 처음에는 사랑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될 거야. 아버님,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쉬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영수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도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일용직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영수 씨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수진과의 결혼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야. 그러게 말이야. 입으로는 뭐든 할 수 있어. 결국 부모들의 마지막 설득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수지는 부모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내일 혼인신고 할 거야. 뭐라고? 미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룰 수 없다고?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에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뭐? 뭐라고?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정말이야? 응,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 그날 밤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숙 씨는 방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수 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미래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엄마, 나가볼게. 어디가? 준호 오빠랑 혼인신고하고 그 집에서 살 거야. 미숙 씨는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가끔씩이라도 얼굴 좀 보이고 엄마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면 미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준호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안녕. 수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이 그들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숙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너무 부족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인신고를 마친 수진과 준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12평 남짓한 공간. 수진이 태어나서 자란 30평 집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신혼의 달콤함으로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임신 확진을 받았고 준호는 아내와 뱃속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응,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일하던 건설 현장의 공사가 끝나면서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수진아, 미안해.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괜찮아, 오빠.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수지는 임신 초기였지만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2달. 준호의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면 어때? 찾고 있어. 그런데 쉽게 안 구해져. 편의점이나 배달 일이라도. 그런 일은 너무 힘들어. 수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임신으로 몸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처음으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나? 현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것이었기에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준호는 겨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임금이 적었고 일하는 환경도 더 열악했습니다. 자기야,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준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맥주 한두 캔 정도였지만 점차 양이 늘어갔습니다. 오빠, 술 좀 줄이면 안 돼? 우리 상황이 이런데. 술 한 잔도 못 마시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돈도 아껴야 하고. 돈. 너도 내 엄마랑 똑같네. 준호의 말에 수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뿐인데 왜 어머니와 같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8개월째 수진의 배가 부르게 나오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제적인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좀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 더 좁은 곳이 어디 있어? 고시원이라도.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고시원에서 살라는 것인지. 오빠,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 태어나면 또 생각해보자. 준호의 무책임한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생각해보자고? 아기가 장난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 10개월 후 2021년 12월 수지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준호의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빠, 분유 떨어져 가는데 내일 사올게.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준호는 점점 현실 도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고 술 마시는 양도 늘어났습니다. 오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일이 많아서 그래. 술 냄새 나는데?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한잔했어. 그것도 안 되나? 수지는 혼자서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런 수진을 보며 준호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우울해 있어? 우울한 게 아니라 힘들어. 나도 힘들어. 바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혼 1년 6개월 후 2022년 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호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고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실업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공과금도 연체되었습니다. 급기야 전기가 끊어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어떻게 해? 알아서 해야지 뭐. 준호의 말은 점점 무책임해졌습니다. 그리고 술에 의존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준호가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이 집 왜 이렇게 더러워? 아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아기 보느라고 바빴거든. 아기 본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먹이고 재우는 게 전부잖아. 준호는 육아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아이가 깰까봐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 조용히 좀 해. 아기 깬다. 아기. 맨날 아기 타령이야. 그때 준호가 화가 난 김에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아기가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봐, 깼잖아. 수진이 아기를 달래려고 하는데 준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그리고는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오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준호는 곧 후회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결혼 2년 후 2023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준호의 폭언과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술 마시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일 나가. 아기는 누가 봐?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어린이집비가 얼마인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보다 어린이집비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내 부모한테 도움 좀 요청해.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부모들이 돈 좀 있잖아. 손자까지 생겼는데 도움 안 주겠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이제는 현실이고 애까지 생겼는데. 준호는 자신의 무능력은 뒤로 하고 처가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이 정말 맞았구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미 아이까지 낳은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 후 2024년 준호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수진에게 손을 대는 일이 빈번해졌고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화내? 3살이 된 딸 소미가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소미야, 괜찮아.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 수지는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점점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술에 취해서 아이의 장난감을 발로 찼습니다. 시끄러워. 이 집에 애기 장난감이 왜 이렇게 많아? 오빠, 아이 장난감인데. 장난감 사는 돈이 어디서 나와? 우리 형편에. 그러면서 수진을 밀쳤습니다. 수진이 넘어지면서 소미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미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준호는 더욱 화를 내며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야,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가장이야. 그때 소미가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나쁜 짓 하지 마. 이해가. 준호가 소미를 밀치려는 순간 수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소미를 지켜야 해. 결혼 4년째, 2025년 초, 수지는 몰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도 없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혼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는 5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고 친구들도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의 폭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오빠, 제발. 아이 앞에서는 그러지 마. 아이 핑계 대지 마.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준호는 자신의 무능력과 실패를 모두 수진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심하게 술에 취해서 소미에게까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아이한테 그러지 마. 닥쳐.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는 소미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딸을 보호했고 대신 자신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소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혼 5년 차, 2025년 9월. 수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가 일하러 나간 사이 몰래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옷 몇 벌과 기본적인 생필품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과연 받아주실까?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소미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할머니? 나 할머니 있어? 소미는 할머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 있어. 우리 소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침내 수지는 5년 만에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문을 열어주실까? 아니면 나를 거부하실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준호는 수진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5년 만에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사부 -5년 만에 재회. 누구지? 이 시간에. 집안에서 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미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나.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거기 서 있는 건 5년 전에 집을 나간 딸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수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니? 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이 눈앞에 있었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수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미숙 씨는 일단 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준호를 보자 미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는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불쾌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영수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딸을 본 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5년간 보고 싶어 했던 딸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빠, 수진아, 정말 우리 수진이 맞니? 영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미는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야? 응, 그래. 미숙 씨는 손녀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기쁨, 안쓰러움, 걱정. 이 아이가 내 엄마, 소미예요. 우리 딸.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받아들여 줄지 걱정되었습니다. 소미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미의 맑은 목소리에 미숙 씨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머나, 우리 소미, 정말 예쁘네.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갑자기 집을 나와서 걱정이 되어 따라왔습니다. 미숙 씨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어딘가 성격도 험악해진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준호는 불편해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진의 고백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뭔 소리야?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때리고 소리 지르고 아이 앞에서까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미숙 씨와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때린다고? 엄마,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미까지 위험해져서. 수지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준호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아이까지 위협받는 상황. 들으면 들을수록 미숙 씨와 영수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영수 씨는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수진이를 오해? 미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딸 얼굴에 멍든 게 오해야? 이 밤중에 아이까지 데리고 집을 나온 게 오해라고? 그건 부부싸움이다 보니까. 부부싸움? 부부싸움으로 사람을 때려? 미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소미가 무서워서 엄마에게 더 바짝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워.
수지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나 좀 도와줘. 더 이상은 정말 못 살겠어. 그 순간 미숙 씨는 5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했던 자신. 그때 딸이 떠날 때의 상처받은 표정. 내가 맞았구나. 그때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딸과 손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준호 씨, 미숙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우리 딸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수진이는 제 아내고 소미도 제 딸인데. 아내, 딸, 미숙 씨가 비웃었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딸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무슨 남편이고 아버지야?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영수 씨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 이런 인간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소미는 제 딸이에요. 아무리 처가라고 해도 제 딸을 마음대로 데려갈 순 없어요. 그 말에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미를 데려간다고? 당신이? 당연하지. 내 딸인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지금 와서 딸이라고? 관심 없었다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준호의 말에 미숙 씨가 분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아이 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게 사랑이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그때 소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소미가 아빠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애가 왜 울어? 수진아, 애 좀 달래. 달래라고? 당신 때문에 우는 건데? 내 때문에? 그래. 당신이 무서워서 우는 거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친권을 주장할 거야. 친권?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친권을 주장해? 폭력을 휘두르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난 매일 일하고 있어. 일용직으로 불안정하게 일하는 게 경제적 능력이야? 영수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아, 그만해 당장 나가. 아버님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 내 딸과 손녀가 위험한데 상관없는 일이라고? 위험하다고? 제가 언제 위험하게 해? 지금까지 한 일이 위험한 게 아니야? 미숙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어머님, 저는 나가지 않으면 정말 경찰 부른다. 미숙 씨가 전화기를 집어들자 준호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소미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소미야. 이제 괜찮아. 미숙 씨와 영수 씨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미숙 씨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소미도 우리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수진과 소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아본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법원에서 온 거네? 미숙 씨가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준호가 소미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법정까지 가는구나. 영수 씨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변호사를 구해야겠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라도 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안 돼. 그 돈은 아빠, 엄마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이 뭐가 중요해? 우리 딸과 손녀가 더 중요하지. 며칠 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혜진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수진 씨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준호의 폭언, 폭행, 그리고 아이까지 위협받은 상황까지.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진료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것 말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증거를 남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목격자는? 목격자도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혜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친권을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을 다 봐요.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다면 수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소미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모르니 상대방의 음주 문제나 경제적 불안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네? 네, 엄마. 하지만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영수 씨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너희 동네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걸 들었을 수도 있잖아. 아, 맞다. 옆집 아주머니가 몇 번 걱정해 주신 적이 있어. 그럼 그분께 부탁해 보자. 수지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김영숙 씨는 수진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밤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 정말이에요? 그럼 한두 번이 아니야. 특히 그 남자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김영숙 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수진이 일했던 마트 사장님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진 씨가 일할 때 가끔 멍이 들어서 오는 걸 봤어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증거들을 모아갔습니다. 한편 준호 쪽에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놀랍게도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젊은 남성 변호사였는데 공격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성실한 아버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혐의가 그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부부싸움을 과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오히려 수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처는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괴행위입니다. 유괴라고요?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유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예진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유괴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면 긴급 피난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걸 보니 재판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정 기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갔습니다. 조정실에서 5년 만에 다시 만난 준호는 이전보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수진 씨 측에서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과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고 계시고 준호 씨 측에서는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준호 씨,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 얼굴에 멍든 건 뭐예요? 그건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거잖아. 넘어져서? 당신이 밀어서 넘어진 거죠.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하지만 조정은 실패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랐고 준호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미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경제적으로 제가 더 안정되어 있고 아이도 아빠를 필요로 합니다. 수진이 화가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요? 일용직으로 불안정하게 사시면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이라고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언제 정규직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준호 측에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미리 정규직 자리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조정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양측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진 측에서는 가정폭력의 증거와 준호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 마트 사장의 증언, 수진의 상처 사진들, 준호의 음주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준호 측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과 개선된 모습을 어필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증명서, 금주선서서, 육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소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측 변호사, 증인들, 그리고 가족들.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와 강수진 간의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진 측의 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혜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준호의 폭력성과 부적절한 행동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원고 강수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옆집 김영숙 씨였습니다. 증인은 어떤 일들을 목격하셨나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특히 남자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였나요? 이년아, 뭘 그렇게 봐. 이런 욕설이라든지 탁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가 아야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 김영숙 씨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직접 폭력을 본 것은 아니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소리만 들은 거네요? 그게 정말 폭력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소리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증인은 마트 사장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일할 때 상태는 어땠나요? 가끔 얼굴에 멍이 들어서 오거나 손목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던가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거나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변호사가 다시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정말 가정폭력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럼 추측일 뿐이네요. 이번에는 준호 측의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우리 의뢰인은 성실한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소미를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절대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나요? 아마 이혼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수진이 듣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진 변호사가 준호에게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는 술을 자주 드시나요? 가끔 마십니다. 가끔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인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말 그 정도인가요? 증인들은 거의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 증언했는데요. 그건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럼 술 마시고 집에서 소리 지른 적은 없나요? 그런 적은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 목소리가 커진 적은 있을 수도. 목소리가 커진 정도가 아니라 폭언을 하신 거죠? 폭언까지는. 그럼 이년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에서 소미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간단한 면담을 통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미는 법원의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소미야,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엄마요. 왜? 아빠는 무서워요. 왜 무서워? 큰 소리로 화내고 엄마한테 나쁜 짓 해요. 나쁜 짓이 뭐야? 엄마를 밀어서 넘어뜨려요. 그리고 엄마가 울어요. 소미의 순수한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원고 강수진과 피고 박준호는 이혼한다. 둘째, 미성년자 박소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모 강수진으로 한다. 셋째, 피고 박준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한다. 넷째, 피고는 미성년자와의 면접교섭권을 갖되 이는 아이의 의사와 양육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판결이 끝나자 수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숙 씨와 영수 씨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이혜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정말 잘 싸웠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의 용기 덕분이에요. 부모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5년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들, 그동안 쌓인 상처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소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숙 씨는 손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5년간 그리워했던 딸도 곁에 있고 예쁜 손녀까지. 영수 씨도 소미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우리 소미가 제일 예뻐.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소미도 점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무서운 일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그때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했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 미숙 씨는 5년간 후회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 줬어야 하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 말이 맞았어. 현실이 정말 어려웠어. 그래도 엄마가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너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해.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지만 엄마가 너무 후회돼서 혹시 내가 달랐다면 너를 그런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때 너무 고집을 부렸어.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고집을 부린 게 아니야.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모녀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후회를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지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소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자신은 근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5년간의 고립된 생활 때문에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카페 사장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수지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5년간 잃어버렸던 자아를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미도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점차 밝아졌습니다. 소미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에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판결 후 크게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처음에는 술로 현실을 도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이 없으니 술을 마셔도 화풀이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더 괴로웠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권고한 알코올 중독 치료와 분노 조절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상담사에게 준호는 털어놓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일도 불안정하고 돈도 없고 수진이는 계속 뭔가를 바라는 것 같고 그럼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준호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이 카페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 씨, 어떠세요? 카페 분점을 내는데 매니저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매니저요? 네. 수진 씨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믿을만해요.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상의했습니다. 그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라면 책임도 무거울 텐데. 수진아,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봐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 미숙 씨도 딸을 격려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도 보이고 수진은 용기를 내어 매니저직을 수락했습니다. 수진이 매니저로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카페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수진의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소미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소미는 완전히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소미가 그린 그림에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정말 예쁘게 그렸네. 그림 속에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소미에게는 이제 이 세 사람이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준호와의 우연한 만남.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거리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네,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수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늦었잖아요. 그래, 너무 늦었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오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부모님께 준호를 만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네,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미숙 씨는 여전히 준호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도 용서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변한다고? 5년간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다시는 그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 아빠, 걱정 마세요. 나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쓰러웠을 뿐이에요. 수진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카페는 더욱 성공했고 수지는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매일 오후에 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그 남자는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몇 개월 후 그 남자가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셨나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민호라고 해요. 근처 도서관에서 일해요. 아,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계셨군요. 저는 강수진이에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도서관 사서였고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실래요? 한 달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민호는 실망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수지는 민호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지는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소리야? 카페에 오는 분이 있는데 차 한잔 하자고 하셨어.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어머, 그래. 어떤 분인데? 도서관 사서세요. 조용하고 착한 분 같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아직 수진아,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평생 살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소미도 아빠가 필요할 수 있어. 물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사람이면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행복해야 소미도 행복해져. 물론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수지는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시간 되면 차 한잔 해요. 정말요? 좋아요. 민호는 기뻐했지만 과하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둘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카페 일을 하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수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몇 년 전에 직장을 바꿨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서관으로 옮겼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훨씬 평화롭고 좋아요. 물론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민호의 가치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이혼했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숨길 일도 아니고요. 민호 씨는요? 저는 없어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네. 5살 딸이 있어요. 민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아이가 있으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부모님을 두셨네요. 그날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고 수진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둘은 천천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카페가 끝난 후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너무 성급한 것 같으면. 아니에요. 민호 씨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수진 씨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몇 달 후 수진은 마침내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민호는 자세한 것을 묻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도망치듯 나왔어요. 법정까지 가서 이혼했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조심스러워요. 새로운 관계라는 게. 민호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절대로 수진 씨와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민호 씨,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수진은 처음으로 민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수진은 소미와 민호를 만나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미야, 엄마 친구분을 소개해 줄까? 친구요? 남자친구. 5살 소미는 예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런 셈이지. 그분 좋은 분이에요? 응,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럼 만나볼래요? 소미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말에 공원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미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녕, 소미야. 나는 민호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소미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했지만 민호가 준비한 그림책을 보고는 금세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우와, 이 책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도서관에서 일해서 어떤 책이 좋을지 찾아봤거든. 민호는 아이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했습니다. 아저씨, 도서관에 책이 많아요? 응, 정말 많아. 소미가 좋아할 책도 많이 있을 거야. 나중에 가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랑 함께 오면 좋은 책들 많이 보여줄게. 그날 소미는 민호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민호 아저씨 정말 좋아요. 책도 많이 알고 재미있게 얘기해줘요. 미숙 씨와 영수 씨는 손녀의 반응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미가 좋아하면 좋은 분이신가 보네. 몇 개월 후 수지는 민호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미숙 씨와 영수 씨는 민호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호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신다고 하던데? 네, 아버님. 국립도서관 분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것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이라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수진 씨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수진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소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미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예요. 제 아이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진솔한 대답에 부모님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간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때, 수진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좋은 것 같아. 준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차분하고 신중해 보여. 그리고 소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영수 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 좀 더 지켜볼까? 그래, 급할 것 없으니까 천천히 해. 둘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수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호 씨, 저는 수진 씨와 소미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2026년 봄 수진과 민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소미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우리 소미도 정말 예쁘다. 미숙 씨와 영수 씨는 딸의 두 번째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수지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민호도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진이와 소미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있다, 민호야. 결혼 후 수진과 민호는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소미는 새 아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빠, 오늘 도서관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소미 공주님, 가서 새 책 찾아보자. 민호는 소미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소미도 민호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소미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제 딸인데 당연하죠. 민호는 정말로 소미를 자신의 딸로 생각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소미는 10살이 되었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소미가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소미는 엄마, 아빠, 민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그렸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소미야, 그림 정말 예쁘게 그렸네. 수진이 딸의 그림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그래, 왜?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고 싸우지도 않고 항상 웃어요. 소미의 순수한 말에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소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 소미가 행복하다니 할머니도 정말 기뻐. 미숙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소미야.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서 영수 씨도 마음 깊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준호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소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복잡해요. 소미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직은 말하지 않을래요. 너무 어려서. 수지는 조용히 준호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준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지. 준호의 어머니는 며느리였던 수진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님, 내 아들이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소미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내 손녀지만 이제는 너희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준호의 어머니는 손녀를 보고 싶어 했지만 소미의 평화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지는 소미가 잠든 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미가 12살이 되었을 때 수지는 마침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예요, 엄마? 너 친아빠에 대해서 궁금한 적 없었어? 소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빠가 정말 좋아서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 수지는 소미에게 조심스럽게 준호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표현했습니다. 친아빠는 엄마와 잘 맞지 않았어.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고 너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거야. 그럼 친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친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소미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언제요? 내가 10살 때. 그럼 나는 친아빠를 기억도 못하는 거네요. 응, 넌 너무 어렸으니까. 소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아빠가 제 진짜 아빠라고 생각해요. 소미야, 민호 아빠가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지는 딸의 성숙한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소미가 언제 이렇게 컸지?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시간이 흘러 수진과 민호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소미는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었고 꿈은 도서관 사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민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아빠가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여요. 민호는 소미가 자신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카페 체인의 지역 관리자가 되어 여러 지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미숙 씨와 영수 씨는 건강하게 7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녀 소미와 사위 민호 덕분에 노년이 즐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 그러게. 수진이가 고생 끝에 좋은 사람 만나서 민호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미를 친딸처럼 키워주고. 그래, 진짜 사위 같아.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소미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중매로 만났지. 중매요? 연애 결혼 아니에요? 그때는 중매 결혼이 많았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게 됐지. 신기해요. 그럼 엄마는요? 수진이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2번 결혼했잖아. 첫 번째는 연애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진짜 사랑이었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빠와 엄마가 진짜 사랑이에요. 소미가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수진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사랑을 믿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까지의 긴 여정.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걱정과 반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숙 씨와 영수 씨가 준호를 반대했던 것은 딸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보았을 때 준호가 딸의 상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방식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둘째,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사랑했던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마이너스 경제적 어려움,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충돌 마이너스 이 쌓이면서 그 사랑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지만 그것이 그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났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딸이 상처투성이로 돌아왔을 때 미숙 씨와 영수 씨는 그럴 줄 알았다며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손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포용적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민호가 수진을 사랑한 방식을 보세요. 그는 수진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미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이들은 진실한 사랑을 알아봅니다. 소미가 친아버지 준호보다 양아버지 민호를 더 좋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수하고 직관적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진이 겪었던 5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민호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경험에서 우러나온 걱정과 조언은 필요하지만 자녀의 마음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처럼 용기를 내어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두렵겠지만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 가족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첫눈에 반하는 뜨거운 감정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가는 신뢰와 애정일까요?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진정한 사랑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준호와의 관계에서는 감정만 있었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민호와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로만 이어진 것일까요? 소미에게 민호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란 무엇일까요? 수진이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용기였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진처럼 용기를 내어 보세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현재의 고통을 참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미숙 씨와 영수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때로는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수진과 민호, 그리고 소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테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진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고통받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수진 씨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정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